반갑습니다. 국어 강사 정답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드릴 공부법 특강 준비했습니다. Q&A 게시판, 인스타, 유튜브 채널. 공부법 질문 너무 많이 해요. 제가 그래서 각을 좀 보다가 이거는 그냥 공부법 총망라 영상을 제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영상이 될 거고요.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수험생활 완벽하게 혁신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 영상으로 저를 처음 만나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사 소개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수를 했어요. 처음부터 서울대 갈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수 끝에 서울대 진학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지금 메가에서 인강하고 있죠. 저 정도면은 보세요. 수험생으로서 산전수전 다 겪고 직접 성장까지 경험했다. 근데 그 성장이라는 게 애매한 수준이 아니고 극상위권까지의 성장이에요. 그리고 검증된 수능 강사잖아. 내가 하는 얘기 들어 제발. 유튜브에서 이름 없고 얼굴 없는 그 AI 영상 보지 말고 아시겠죠?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4가지 순서로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일단 멘탈 세팅 먼저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 계획 관련된 이야기 해드릴 거고, 공부하면서 지켜야 되는 일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가 국어 강사니까 이제 국어 공부 관련된 꿀팁들 쫙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멘탈입니다. 중요한 얘기 먼저 합니다. 여러분 성적이 계단식으로 오른다고 많이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틀린 말은 아닌데요.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성적은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멘탈 세팅 관련돼서 얘기를 하냐. 보세요. 성적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오른다고 믿는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과연 진짜 이 계단식의 움직임을 보이냐, 성적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적이 이렇게 유지만 되지는 않아요. 실제로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 성적이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적은 어떻게 오르냐?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요. 그럼 보세요. 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래서 이 정도의 성장을 경험을 했다. 아니, 근데 내가 이 하락 구간을 딱 겪었어. 그러면 나 성적 떨어졌네? 지금 내가 하는 공부 방법, 방향, 방식 맞는 건가? 나 아니야. 커리 바꿔야겠어. 그리고 갈아타요. 그럼 다시 원점에서 시작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멘탈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성장을 어쨌든 경험을 했다면 지금 이 파동에 잠시 있는 하락 구간에 있다. 밀어붙이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계단식으로 성적이 오른다고 말하거나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 계단식을 경험했다면 운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을 못 해봤으면 그냥 누가 하는 얘기 듣고 그냥 따라하는 거야. 실제 성적 올려보면 이렇게 파동이라고요. 그래서 이 하락 구간에서 멘탈이 정상적으로 버틸 수가 없어. 특히 N수 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멘탈 세팅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2번째입니다. 공부 관련해서 유명한 얘기했죠. 공부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과연 그럴까요? 과거에 당신이 개밥이었는데? 아니, 우리가 5등급이랑 싸우고 싶어요? 솔직한 말로. 지금 5등급인 학생도 5등급 원하지 않잖아요. 최소 3, 2, 이 정도 원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러면 우리의 경쟁 상대는 우리가 기준으로 둬야 될 사람은 3, 2, 1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공부하고 있는 것을 지금부터 쫓아가도 부족해. 왜? 나는 이미 거기보다 뒤쳐져 있거든. 근데 공부는 자신과의 싸움을 했어. 어제 나보다만 열심히 하자. 그래서 어제 나보다 조금 열심히 했어. 그러면 나 발전하고 있어. 누가 알아주나요? 수능 공부는 상대평가예요. 지금 나보다 잘하고 있는 사람이 소화하고 있는 거를 내가 2배, 3배를 지금부터 해도 그 사람 뒤를 쫓아갈까 말까예요. 제가 이 얘기를 멘탈 세팅에서 왜 하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를까 하면서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세상 탓하고 재능 탓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재능 이런 게 중요하긴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 기준 자체가 너무 낮은 거예요,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기준치를 높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누군가에게는 공부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운동에 그런 말 있잖아. 이 나의 원RM이 누군가의 웜업이다. 이 공부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의 싸움이라는 프레임은 좋은 건 맞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수준이 현저히 낮다면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3번째입니다. 올라가야 보인다. 참고 버텨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적대가 낮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말들이 있어요. 특히 강사들이나 여러분을 가르치는 누군가, 뭐 과외 선생님일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어떤 과목이나 공부법 일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저게 맞나?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 근데 그런 거는요, 좀 과격한 표현으로 사는 세계가 달라서 안 보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아득바득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때 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수험생 시절에 항상 그 수능 만점자들 인터뷰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서점에 가면 안 본 책이 없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야, 서점에 책이 수천 권인데 아니 수천까지 갈 필요도 없어. 그냥 과목당 3, 40권 이렇게만 생각해도 솔직히 말이 안 되지 않나? 어떻게 서점에 있는 거를 다 봤대? 와, 저 과장도 거짓말도 좀 적당히 해야지.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릴 때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왜냐?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사수하고 나서 서울대 갔다고 했잖아요. 그 레벨에 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 저도 그 당시에 진짜로 서점에 가면 안 본 게 없었어요. 이 말 이해가 안 되죠. 올라가야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잘하는 사람, 고수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틀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참고 버티고 열심히 계속 밀어붙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 얘기는 N수생들을 위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수능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저도 이 선택을 이제 3번이나 한 건데, 자, 현실을 수용할 거냐, 지망생 중독으로 갈 거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뭐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의대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적이 나오면 내가 의대를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가 딱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의대생이 아닌 나를 받아들이고 살 거냐, 아니면 의대를 지망하는 나로 살 거냐, 이걸 정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고3 끝나고 재수 때 오케이, 내가 한번 의대 가보자, 내가 진짜 열심히 1년 동안 수능 공부해서 한번 이뤄내보자 할 수 있죠. 근데 재수 때 여러분이 열심히 했든 안 했든 그 삼수를 결정할 때는 좀 신중하셔야 돼요. 만약에 재수 때 열심히 했다, 정말 여러분 생각에 더 이상 못할 정도로 열심히 했다, 그랬는데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으면 어쩌면 현실을 수용하는 게 나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안 했다, 열심히 안 했으니까 한 번 더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한 번 더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재수 결심할 때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 먹었잖아요. 근데 안 됐죠. 삼수한다고 사람이 바뀔까요? 그러니까 이게 명문대생이 아닌 나를 받아들이기 싫어서 계속 지망생으로 사는 걸 선택하는 거면 이거 지금 멘탈을 고쳐야 돼요. 아직 지금 시간이 4월이니까 지금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 선택의 기로를 한번 겪었던 사람은 지금이라도 고민 한번 잘해보세요. 걸어놓은 학교가 있다면. 네, 걸어놓은 학교가 없다면 그냥 열심히 하셔야겠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정도 하면 제가 멘탈 세팅 관련해서 굵직굵직하고 중요한 얘기는 다 해드렸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공부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공부 계획은요, 종류나 양을 기준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학습의 성과를 기준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인스타에 보면은 공스타 친구들이 팔로우를 좀 했어요. 그래서 팔로우가 오면은 뭐 하는 사람인가 궁금해서 이렇게 게시물을 눌러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플래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그냥 제 강의를 예로 들게요. 그러면 다볼담 1강 풀체오, 풀고 채점 오답, 뭐 이 얘기야. 알죠? 이런 걸로 빼고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했다 안 했다 체크 있고, 여기에 이런 거 있죠. 순공 시간. 자, 이게 전형적인 플래너의 모습인데 잘못된 게 종류나 양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그 시작 단계에 학습의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생각하기에 국어에서 여러분의 문제점이 뭐예요? 예를 들어보자. 나는 고전시가 나오면 아이의 뇌가 멈춰버리고 읽을 수가 없다. 자, 이런 문제점이 인지가 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고전시가 관련된 나의 문제점을 언제까지 해결하고 싶은가를 정해요. 그럼 예를 들면 6월 모의고사 있으니까 내가 6월 모의고사 전까지는 이것을 해결을 해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내가 달성해야 되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 되죠. 예를 들면 EBS의 고전 운문을 내가 문제 다 풀어보고 관련 기출까지 한번 다 보고 모르는 거 어휘 정리하고 비슷한 거 분류해보고 하겠다.
이런 식의 디테일, 목표, 성과가 먼저 나오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콘텐츠의 종류와 양이 들어와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여러분은 공부의 시작에서 계획을 세울 때 학습의 성과는 머릿속에 없어. 그냥 다모니 풀거리 타기로 했으니까 다볼담부터 해야지. 그럼 다볼담 1강 언제까지 끝내자. 다볼담 2강 언제까지 끝내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제 강의 열심히 들어주시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해서는 성적이 안 올라요. 다볼담 1, 2강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고 싶은 게 뭔가. 이런 걸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공부 계획에서 이게 없으면 여러분 이거 플래너 예쁘게 쓰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수험생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가 충분히 되셨을 거라고 믿고 두 번째 갑니다. 이 공부는 시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시기별 계획이라는 게 이런 거죠. 뭐 3월까지는 평가원 4개년 기출을 다 보겠어. 6월까지는 EBS를 보겠어. 9월까지는 엔젤을 보고 구모 끝나면은 실무 돌려야지. 이거는 콘텐츠 제공자 입장에서 학생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순서를 짜준 것뿐이고 학생 개별로 들어가면 시기별 콘텐츠는 없는 거예요. 단계별 콘텐츠가 있는 거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수학을 공부하는데 뭐 중학교 수학도 제대로 안 돼 있어. 근데 나는 수학을 안 보는 대학은 가기가 싫어. 그럼 수학을 무조건 할 건데 아니 시작부터 뭐 수원수투 할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수원수투 이전 단계가 뭔지 그것을 공부하려면 내가 어떤 교재와 강의를 참고해야 되는지 그 단계를 인지하고 단계에 맞는 걸 먼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시기별로 남들은 지금 EBS 하고 있는데 나 아직 평가원 기출 2개년도 못 봤네. 이거를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공부 계획은 반드시 단계별로 세우셔야 됩니다. 제발.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서 틈새 시간을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특히 쉬는 시간에 안 쉬고 뭔가를 하는 친구들. 자, 그런데 틈새 시간 쓰고 싶다. 저도 활용 많이 해봤습니다. 틈새 시간 쓰는 건 전 좋다고 봐요. 근데 저 틈새 시간 세팅은 무조건 강제로 머리를 쓰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영어 단어를 틈새 시간에 외우려고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해보셔서 알겠지만 쉬는 시간에 단어장을 펴고 있다고 해서 단어가 외워지든가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외워지지 않을 겁니다. 쌤 저는 되던데요?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는 거냐? 보세요. 우리는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게 집중과 몰입이에요. 이게 1단계야. 집중 몰입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콘텐츠가 있는 거예요. 뭐 단어를 외운다, 문제를 푼다 이런 게 집중 몰입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말하는 틈새 시간이라는 게 대체로는 좀 주변이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하철이나 버스, 이동하는 공간 안, 혹은 쉬는 시간, 애들 막 뛰어다니고 말 걸고 야 뭐하냐 네가 무슨 공부야. 시끄럽거나 어수선하거나 어쨌든 집중이 잘 안 되는 환경이 일반적이에요. 틈새 시간이라는 게.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이 집중과 몰입을 하기 위한 노력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단어를 외우려고 하면 일단 방해 안 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환경이 없으니까 내가 일부러 몰입을 해야 되고 그거 노력이 잘 안 되니까 눈으로 단어는 보고 있지만 외워지지가 않는 거죠. 이해가 되니? 그래서 이 집중 몰입이 그냥 반강제로 되는 형태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죠. 짧은 문제풀이. 뭐 국어로 치면은 문법 한 문제짜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틈새 시간에 하기 딱 좋죠. 왜냐면 내가 문제를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어느 정도 집중과 몰입이 돼요. 근데 단어 외워야지 이거는 집중 몰입이 잘 안 됩니다. 해보셔서 알 거예요. 여러분이 5분, 10분 동안 짧은 시간 안에 몰입에 팍 들어갈 수 있는 콘텐츠들로 틈새 시간 세팅을 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계획 세울 때 틈새 시간을 활용한다면 이렇게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그 다음 공부 양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다 보면은 양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양은요 늘리는 게 아니에요.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공부 계획을 세울 때는 양, 종류가 먼저 오는 게 아니에요. 학습 성과가 먼저 오는 거야.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학습 성과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종류랑 양이 따라온다고.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양을 늘리는 게 의미가 있니? 자, 국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국어 뭐? 양치기 많이 하잖아. 왜? 평가원 기출 나 한 5개년 보니까 더 이상 볼 게 없고 EBS 오케이 교재 다 풀었는데 시간이 남아. 국어 공부 안 하고 있자니 좀 불안해. 그러니까 그냥 아무 문제나 푸는 거죠.
국어 공부라는 행위, 행동을 모사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양이 늘어나는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견돼요. 내가 여기가 부족하다. 이거 해결해야 된다. 그럼 그게 발견됐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콘텐츠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들을 하나하나 채우는 거야. 근데 채워가다 보면 이걸로 좀 부족한데? 싶을 때가 있어. 그러면 이게 더 추가돼. 그러다 보면 시간이 부족한데? 나 어디 시간 없나? 그럼 밥을 좀 간략하게 먹자. 잠을 조금 덜 자볼까? 인강 듣는 시간을 좀 줄여볼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양이 늘어나게 되는 형태로 가야지 여러분이 계획을 잘 세우고 있는 거지. 순공시간 14시간은 채워야 된대. 그래야 인서울 한대. 14시간 여러분이 공부하는 행위를 모사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여러분 실력으로 환산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획 세울 땐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공부 관련돼서 여러분이 지켜야 될 일반 원칙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암기적 성격이 있는 내용을 공부할 때는요, 입력보다는 출력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단어 암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어를 계속 보고 있으면 이거 외워질까? 안 외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단어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뭐 가리고 뜻 생각해보고 이런 거 하잖아요. 단어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암기적 성격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출력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우리 국어로 치면 이제 문법 개념이죠. 문법 개념을 내가 계속 들여다보고 있고 강의를 듣고 하면 내가 암기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잖아. 근데 야, 너 된소리대기 환경 4개 써봐. 못 써요. 안 외우고 있거든. 그래서 암기가 됐는지를 계속 출력을 해보는, 여러분 표현으로 백지복습이죠. 그거를 계속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암기가 빠르게 되질 않습니다.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음은 편하겠지만 그걸로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반드시 명심을 해주시고. 자,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면 2개의 선택지를 놓고 고민할 때가 많아요. 자, 그럴 때는 정해드립니다. 지금 더 힘들어 보이는 쪽을 고릅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파이널 때입니다. 파이널 때. 자, 파이널 시즌이 왔어. 그러면 한쪽에서는 국어 파이널 때는 기출 정리하는 거야. 기출 다시 봐. 근데 또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모의고사 봐야지. 실무 많이 봐. 자, 여러분 공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뭐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야, 이거 뭐 비교할 게 있니? 실무가 훨씬 힘들지. 여러분 기출 정리라는 거는 그동안에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무조건 다 본 거 아닌가? 그럼 봤던 거 또 보는 거예요. 이렇게 구경하는 거야. 한번 관광하는 거죠. 그럼 파이널 한 30일 동안 계속 이거 보고 있다가 오케이. 난 평가원의 감을 다 익혔어. 이러고 시험장 들어갈 거야? 이렇게 누가 봐도 쉬워 보이는 거 있죠? 그거는 해도 성적이 안 올라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린 지금 상대평가 게임 하는 거 아닌가?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걸 한 사람이 더 좋은 성적을 받는 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널 때는 실무 위주로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 물론 실무가 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둘 중에 골라라. 기출정리 vs 실무 그러면 실무의 비중이 높은 쪽의 공부가 성과가 좋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아까 암기도 똑같잖아. 틈새 시간 동안 들여다보기 vs 백지복습하기. 뭐가 힘드니? 백지복습이 압도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백지복습을 많이 하는 애들이 암기를 빨리 하고 많이 하고 성과가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물론 힘들 거예요. 여러분 선택의 기로 때마다 이제 제 목소리가 들리면서 담원이가 이러지 말랬는데 생각이 들 텐데 힘들어 보이는 걸 골라야 여러분 성공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세 번째 비슷한 얘기인데요. 머리 쓰는 시간만 공부입니다. 자, 이것은 국어 관련해서는 조금 딜레마긴 해요. 자,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공부 구력이 쌓이고 나면 문제를 보자마자 각이 좀 나와요. 그렇죠? 이 문제는 풀 수 있다. 풀 수 없다. 바로 알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풀기 어려워 보이거나 접근법이 떠오르지 않는데? 이런 문제들 위주로 풀면 이제 계속해서 머리를 쓰는 걸 유지하면서 공부할 수 있죠. 근데 국어는 겉보기로는 판단이 안 된다는 사실. 내가 머리 쓰는 시간 위주로 공부를 하고 싶어도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는 이게 내 입장에서 쉬운 건지 어려운 건지 판단이 안 되니까 국어는 이게 좀 어렵죠. 그래서 저를 비롯한 이 대부분의 이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습 시간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충분히 여러분의 어떤 약점을 탐색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공부 효과를 내는 공부 시간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강의를 들을 때도 이거를 전부 다 플레이타임을 채워서 듣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고 해설지를 읽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어려운 부분을 정리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될 때 필요한 부분만 이제 강의를 찾아서 듣는 이제 그런 식으로 머리 쓰는 시간으로 최대한 꽉꽉 채워야 여러분 실력이 빠르게 늘 수 있다는 사실.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원칙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국어 공부 관련 팁입니다. 일반 공부법만 얘기하고 끝나면 서운하죠. 제가 국어 강사인데. 그래서 국어 공부 관련돼서 공부 꿀팁 제가 쭉 풀어드릴 거고요. 제 본업 뭔지 아니겠습니까? 많은 도움 될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글 읽기 능력 향상에 있어서는 여러 개의 글을 한 번씩 대충 보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의 글을 반복해서 읽는 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쌤, 그럼 하나의 글 1000번 보면 뭐 글 읽기 천재 돼요? 그건 아니지.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의 글을 2번 읽을 때, 3번 읽을 때 보이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게 더 이상 안 보일 때까지는 보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뇌피셜이 아니라 읽기 교육의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거는 다른 영역의 얘기긴 한데 영화나 드라마 여러분 좋아하는 시리즈 있죠. 1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볼 때 보이는 게 다르죠. 처음 볼 땐 안 보였던 게 2번째, 3번째 볼 때는 막 숨겨져 있는 연출이나 감독의 의도 같은 게 보이면서 와, 이거 개띵작이다. 막 이런 느낌 들잖아요? 여러분 수능국에서 만나는 글도 똑같아요. 일반 수험생 정도 수준에서는 처음 볼 때 그 글에 숨겨져 있는 서술의 구조와 의도를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번, 3번 보다 보면 이게 연결 지점이 더 늘어나고 보이면서 와, 이게 대박. 그런 식으로 글에 담겨있는 사고체계를 쫙 빨아들여요. 하나에 있는 걸 완벽하게. 그 작업을 하면 다음번에 새로운 글에 갔을 때 그게 또 보여. 근데 여러분이 아직 글 읽기 능력이 완전하지 않은데 하나의 글을 한 번만 보고 치운다? 그러면 그 글에서 새로운 사고체계 획득을 못해. 이미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만 투영해서 보고 안 보이는 건 안 본 채로 치우는 거야. 이걸 반복하면 실력이 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출을 한 번만 보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고 국어 공부할 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째입니다. 일상의 생각을 시험지로 올려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도저히 안 되죠. 자, 이거는 제가 제 시험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 시험 보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누가 물건 쓰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 물건 주인인가요? 야, 당연히 아니지. 아니, 당연하잖아. 물건 쓰고 있다고 그 주인이야? 아니, 빌려 쓰고 하는 거잖아. 자,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당연히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제시문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뇌가 멈춰요.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이렇게 물어보면 뇌가 딱 멈추는 거야. 그리고 그냥 쭉 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이 바보가 아니잖아. 그냥 당연히 하는 생각이잖아. 시험지 위에서도 하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마음이 좀 편해야 돼요. 어렵겠지만 마음이 편해야 돼. 한 문제 한 문제에 막 대학 급간이 갈라지고 이거 저도 이해하는데 그런 거 좀 집착하지 말고 내려놓고 내가 나 이거 좀 즐기러 왔다. 이런 마인드로 좀 떨어져서 마음 편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럼 보세요. 물건 쓰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냐고? 아니지. 뭐 이딴 걸 왜 물어봐?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뒤에 가서 점유자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 물건 쓰는 거랑 물건 주인인 거랑 다르다고 이렇게 읽힌단 말이죠. 이해돼요? 딴 거 하나 또 해볼게요. 자, 봐봐. 이거는 가족마다 다를 수 있어. 근데 그냥 저는 명절 때 친척 모임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았어요. 명절 모임 가면 개불편함. 자꾸 막 억지 대화해야 되고 막 궁금하지 않은 거 계속 물어봐. 그럼 나도 막 물어봐야 되고. 짜증. 자, 여러분 평소에 하는 생각이죠. 근데 문학 문제에서 딱 이렇게 나왔어. 그 백수의 회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배우성 씨는 궁금하지도 않는 걸 다만 화제를 잇기 위해 물었다. 무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띄워드린 이거야, 이거. 우리가 왜 명절 모임 가서 불편한 사람들끼리 쫙 앉아있을 때 대화의 공백이 두려워가지고 그 화제를 계속 이으려고 자꾸 궁금하지도 않는 거 물어보잖아. 근데 똑같은 거라고. 배우성이 지금 이 질문을 한 게 백수의 회원이 몇 명인지, 백수의 정체 이런 거 궁금한 게 아니고 그 공백이 두려워서 그냥 물어본 거야. 그래서 이 대목을 딱 읽었을 때 지금 배우성이 대화 상대랑 그렇게 친하지 않고 좀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있구나. 이런 걸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하는 생각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만 해줘도 등급 하나 오릅니다. 이거 농담이나 과장, 허언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뭐 이거 말고도 진짜 많은데 제가 이거 뭐 수업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너무 막연한가요? 어쨌든 자, 다음에 3번째입니다. 요즘에 쇼츠나 릴스 보면은 이제 MZ세대 어휘력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던데 이 어휘력은요 수능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 좀 채워집니다. 강의를 듣고 해설지를 보고 하다 보면 여러분이 뭐랄까 넓고 얇은 지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채워져요. 자, 그런 것들이 계속 채워짐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글을 읽었을 때 이 서술자의 의도가 파악이 잘 안 되냐.
사하고 체계가 없어서 그래요. 자, 가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미학은 예술과 미적 경험에 관한 개념과 이론에 대해 논의하는 철학의 한 분야로서 미학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술의 정의에 대한 문제다. 자, 이 한 문장 어려운 단어 있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단어 있어요?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을 딱 읽었을 때 그렇구나 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사고의 체계가 있는 사람들은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생각이 달라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갖추고 있어야 되는 사고 체계는 이겁니다. 이론이란 무엇인가? 이론이 뭐예요? 뭐 사전적 정의는 제가 외우고 있지 않지만 현상을 설명하는 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시죠? 그러면 이 이론이라는 게 어떤 효용과 역할이 있냐? 잘 만들어진 이론은 예측이라는 효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만류인력 이런 이론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주어져 있는 현상을 잘 설명하죠. 이걸 넘어서서 뭐예요? 예측이 돼. 이 정도 질량과 이 정도 질량이 있는 물체가 이렇게 공간 하나 있으면 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어느 정도겠구나. 이런 게 예측이 되는 거예요. 이 이론과 관련된 일반 사고 체계가 있는 사람들은 이 문장을 보고 생각이 달라.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지금 이 미학자들이 하고 싶은 것은 뭐다?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 정의를 내리고 싶은 거구나. 사람들이 예술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그 예술이 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구나. 예술의 정의가 없구나. 그러면 예술의 정의를 왜 하려고 할까요? 그렇지. 예측하고 싶은 거야. 다시 말해서 앞으로 사람들이 예술이라고 부를 어떤 것들이 계속 새로 나올 텐데 그 새로 나올 것들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미리 예측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예술이란 이것입니다 라고 정해두면 이제 여기에 맞는 것들이 앞으로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렇게 생각이 쫙 펼쳐져야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기출 뭐 단어 정리하고 풀체호하고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안 돼요. 사고의 체계를 익히려고 노력을 하는 게 여러분 국어, 글읽기 능력 향상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꼭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뭐 이거를 처음부터 끝에 다 풀면은 이게 수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그래. 근데 제가 예술의 정의 갖고 이 정도만 얘기하고 가면 조금 섭섭하잖아요. 하나 더 해볼게요. 오케이? 자, 요 정도면 여러분 지적 호기심 채워지겠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읽지 말고 여러분 일시정지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뭐 이거 한 줄 한 줄 읽어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자, 일시정지하고 딱 읽어. 됐니? 자, 좋았어. 읽었어. 자, 그러면 이 문단을 읽었을 때 가능세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가능세계란 언어 현상을 설명하는 틀이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럴 수 있죠. 자, 들어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모순관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는 쉽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P와 not P는요, 모순관계예요. 그래서 얘네가 동시에 참인 건 안 돼요. 자, 어렵니? 안 어렵죠. 근데 보세요. 여기 그런데라는 말 있죠? 이 그런데라는 말은 문제의식을 제기할 때 많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모순관계가 아니다. 저 말이 글쓴이가 제기하는 문제의식이에요. 무슨 소리냐? 자, 들어보세요. 이 글 보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어떤 물건의 소재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문장이 동시에 참일 수 있나요? 없죠. 그쵸? 딱 들었을 때 두 문장은 동시에 참일 수 없잖아.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기역, 니은, 밑줄을 볼게요. 다보탑의 소재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두 개의 문장이 동시에 참일 수 있나요? 참일 수 없어야 되잖아. 근데 기역, 니은 읽어보면 이거는 두 개가 동시에 참일 수 있거든. 모순관계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언어 현상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논리 원칙상 P와 not P 얘네들은 모순관계거든? 그래서 얼핏 볼 때 동시에 참이 안 돼야 될 것 같은 문장이 동시에 참인 현상. 이거를 뭐 하는 거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입한 게 가능세계라는 도구야. 이해돼요? 그래서 이 문단은 가능세계라는 그 이론적 틀이 어떤 맥락에서 들어온 건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글을 읽히려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이론이란 무엇인가, 현상을 설명하는 틀이다. 이 현상을 설명하는 틀은 잘 만들어졌을 때
미래를 예측하는 기능을 한다. 이런 사고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 지금 글을 제가 말한 것처럼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고체계 훈련에 아주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것은 이제 기출을 통해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죠. 출제기관 보고 거르지 마세요. 사설 모의고사 거르는 사람 진짜 많은데, 물론 저도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당연히 평가원 모의고사, 그 다음에 수능보다는 어느 정도는 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건 당연한 건데, 그 차이가 여러분의 실력 향상과 성적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크냐? 절대 아니야. 저는 그냥 영향이 제로라고 봐요. 전제는 이제 오류가 없다. 오류가 없다는 게 전제죠. 근데 오류는 이제 발견되면 다 이제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지를 해주니까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니고, 출제 기간 보고 거르지 마요. 근데 거르게 되는 게 보통 학생들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내가 모의고사를 봤어. 근데 그 사설 모의고사를 봤는데 점수가 막 78점이 나왔어. 근데 얘가 평소에 뭐 교육청 평가원 모의고사야 1등급 정도 봤던 애다. 그러면 이거 문제 쓰레기임 뭐 이런단 말이야. 그냥 내가 성적이 안 나왔으니까 문제가 쓰레기래. 이런 경우가 99.9%예요. 오류만 없다면 다 배울 게 있어요. 이 모든 논리 체계는 우리가 다 흡수하면 좋아. 어쨌든 그 사설 모의고사들이 수능을 모사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울 게 있지. 내가 그 문제를 거르는 순간에 그 내가 거른 문제에서 어떤 걸 배워가는 누군가가 있어. 그럼 걔는 나보다 성적이 빨리 오를 거 아니야.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 평가원의 감을 잃으면 안 되니까 막판에는 사설 모의고사 말고 기출을 아니, 사설 모의고사가 여러분의 부족한 점을 드러내주잖아. 이거 공부하라고 알려주잖아. 얼마나 좋아요. 제가 뭐 사설 모의고사 찬양하는 게 아니라 출제 기관에 따라서 여러분의 공부의 태도, 자세가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가원 기출문제를 보면서 거기서 많은 걸 얻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사설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 EBS 다 똑같이 대해주라는 거야. 이 자세, 태도, 세계관, 마인드의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좋아요. 자, 다음에 다섯 번째. 국어 공부는요, 특히 수능 국어는 내용 과목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사고력 테스트 공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는 게 공부의 위주면은 이게 실력이 늘 수가 없어. 머리 쓰는 걸 위주로 해야 돼.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공부 일반 원칙이랑 맞닿아 있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인강을 들어요. 그러면 막 담원이 판서랑 뭐 필기랑 막 받아 적어. 정리하는 공부예요. 이게 여러분 공부 비중에 상당수를 차지해버리면 이거는 성적이 올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어떤 수업을 해줬어요. 그럼 여러분은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이미 수업을 듣기 전에 머리를 한번 썼어야 돼. 그러고 나서 얻어야 될 게 뭔지 명확한 상태에서 그 멘트를 기다리면서 보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나의 부족한 점을 딱 채워주면 그거를 받아다가 오케이, 흡수, 좋았어. 그럼 나 이거 다른 데서 구현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머리 쓰는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정리를 너무 많이 하니까 EBS 작품 정리, 야 그거 좀 하지 마 제발. 안 해도 돼. 저는 국어 강사 시작 때부터 EBS 70% 연계였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작품 정리를 수업에서 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작품 정리 안 해서 너 때문에 수능 못 봤어,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물론 저한테 그런 얘기는 못 하겠죠. 근데 실제로 그게 별 상관이 없어. 왠 줄 알아요? 왜 학생들이 설득이 돼서 작품 정리 안 하고 수능까지 가냐? 애들이 6월, 9월에 경험을 하거든. 6월, 9월에 내 말대로 하고 시험을 봤는데 별 문제가 없어. 뭐야? 작품 정리 안 해도 되네? 그리고 수능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100분이 30 오르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하지 말고 머리 써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시기가 너무 늦었어요. 지금 3월 말 4월 초에 얘기해서 좀 뭐 안타까운데 아직은 그래도 괜찮아. 알겠죠? 자, 선택 과목 공부는요, 몰아쳐서 하시는 겁니다.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수능 날까지 완성하는 걸 목표로 천천히 간다. 절대 아니에요. 선택 과목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선택 과목은 여러분이 지금 앞두고 있는 모의고사 있죠. 그 전까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매한다 그러면 최소한 개념 정도는 그 전까지 다 보고, 나 개념 다 봤다? 그럼 최소 평가원 기출까지는 다 보고, 그리고 풀고 채점하고 오답하고 이런 거 다 한 다음에 그리고 모의고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발견된 약점을 교정하는 식으로 계속 가야 돼요. 화작은 뭐 수능 직전에 좀 보지 뭐. 여러분 그러면 수능 가서 하나 틀립니다. 화작도 지금 몰아쳐서 빡 해야 돼요. 기출 다 보고 EBS 다 보고 한 다음에 앞에 있는 모의고사, 여러분 제일 가까운 모의고사에서 발견되는 약점,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공부하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특히 언매하시는 분들 반드시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6월
런 치는 사람 너무 많아. 육모만 끝나면 다 엄매가 화작으로 런을 쳐요. 왜? 여태 공부 안 하고 시험 보니까 너무 빡세거든. 몰아쳐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인강 올릴 때도 선택 과목 완강 해놓고 11월에 오픈했어요. 이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공부 반복 관련돼서는 진짜 얘기 다 풀어드린 거거든요. 실천밖에 없어, 남은 게. 지금 당장 하세요, 당장. 지금 해, 지금! 선생님, 지금 새벽 3시인데요? 야, 뭐라도 하고 자. 플래너라도 고쳐. 뭐라도 해! 저 지금 식사 시간인데요? 밥 한 끼 굶어도 되니까 지금 해. 지금 모니까 안 돼요, 모니까 안 돼요. 야! 지금 해. 알겠죠? 실행만이 답입니다. 제가 방법을 아무리 알려드려도 실천을 안 하면 뭐 이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얘기 듣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자, 반응을 보고 제가 2탄도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뭐 1탄의 내용만으로도 이거 다 실천하시면 여러분 수험생활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고생 많았습니다.